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다루게 되는 얘기는 종전까지 공부했던 거는 주로 실리콘 재료에 아무런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더멀 이퀄리브리움, 열 평형 상태죠. 그럴 때 반도체 안에 전자가 몇 개 있고 홀이 몇 개 있고 불순물을 얼마를 넣으면 전자나 홀이 얼마나 생기고 그런 피직스, 물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D램이나 CPU, GPU 전부 다 전기에 붙여가지고 전력을 공급받아서 반도체 칩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 말은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소재인 반도체 재료 안에 전자나 홀이 있는데 그들이 전기 에너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피직스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다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캐리어는 이 일렉트론하고 홀을 통칭해서 부르는 단어이고요. 이 캐리어가 액션,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반도체 안에서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 분류를 하자면 더 다양해질 수 있으나 주요한 세 가지 캐리어 액션의 유형은 외우기 좋으라고 오락실에 가면 있는 DDR입니다. 뭐 D램도 DDR5가 요즘에 나오고 있죠. 네, 더블 데이터 레이시라고 합니다. 뭐 반도체 물리에서 전자나 홀, 캐리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드리프트 디퓨전 리컨비네이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리프트는 뭐냐?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전기장이 있어야만 상상할 수 있는 캐리어 액션입니다. 전기장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뭐 E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전압의 차이가 거리에 따라 얼마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중력장은 매일 느끼고 살고 있죠. 내 몸무게 M1과 지구의 질량 M2가 있으면 둘 사이에는 항상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만류인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끌어당기는 힘 안에 질량 M3를 가진 조카나 뭐 돌쟁이 애기가 있는데 아유 귀엽네 하고 이렇게 불쑥 하늘로 쑥 던졌다가 안으면 그 M3 질량을 가진 아이는 자연스럽게 지구 땅바닥을 향해 떨어집니다. 그 아이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중력장애 있습니다. 이 이치와 동일한 게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이 존재하면 전압차가 있고 그 사이에는 전기장이 존재합니다. 요 전기장 안에 M3가 아니라 이번에는 플러스 Q 또는 마이너스 Q를 가진 전하를 차지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기만 있으면 얘는 전기장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이 힘은 만유인력의 힘이 아니라 쿨롱의 힘이라고 하고 정전기의 힘입니다. 쿨로믹 포스다라고 합니다. 쿨롱의 힘. 자, 그런 힘은 F는 전하량 Q에다가 전기장 곱해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기장 하여튼 전압의 차이가 있으면 거리에 따라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볼트 퍼 센티미터입니다. 이런 전기장에서 하여튼 전하를 띤 입자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전기장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전하를 띄어야만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요. 이 쿨롱이 1초에 얼마씩 어떤 면적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요 단위가 암페어 전류입니다. 그래서 100암페어가 흐릅니다. 1밀리암페어가 흐릅니다라는 거는 1초에 1암페어면 1쿨롱의 전하가 어떤 단면적을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그럼 전자 하나는 몇 쿨롱인데요? 앞에서 제가 외우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계산의 편의상 1.6을 빼면 전자가 총 10의 19승계가 있으면 19승계가 있으면 하나의 전하가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 둘을 곱하면 총 전하량은 1쿨롱이 나옵니다. 1쿨롱, 이 1초 동안 움직이면 1암페어입니다. 이제 전류 1암페어가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 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실제 반도체 칩에서는 1암페어 흐르는 일은 앞으로도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전력 반도체 쪽은 뭐 킬로볼트 단위대에서 노니까 암페어 스케일로 갈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한 약전이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뭐 D램, 낸드, GPU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밀리암페어 단위로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류를 그래서 드리프트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할 거고 뒤에서 상세하게 수식으로 정량화 할 겁니다.
공학을 하는 사람은 전류가 높습니다, 낮습니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전류가 1mA로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뭐 30%더 흐릅니다. 이렇게 정량화되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수식으로 정리할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D로 가겠습니다. 이 디퓨전인데요. 디퓨전은 여기 나오는 대로 due 왜 생기느냐를 보면 농도 차이입니다. 전기장이 없습니다. 전기장이 없으니 전압차도 필요 없습니다. 즉 외부의 전기 에너지 공급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전자나 홀의 움직임이라는 뜻이고요. 농도차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선 강의에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만약에 이 둘을 붙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N형은 전자가 많지, P형은 홀이 많지. 둘을 붙였다고? 그럼 P형에 있던 홀이 적은 N형 쪽으로 농도차에 의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겠네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구성하는 부품 소자인 트랜지스터죠. 트랜스퍼 리지스터, 저항을 바꾸어서 저항이 높으면 전류 안 흘리고 저항이 낮아지면 전류가 잘 흘러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온, 오프를 왔다 갔다 해서 디지털 0, 1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 트랜지스터. 그 안을 까보면 PN 접합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 PN 접합에서 실제 붙이는 순간 일어나는 캐리어의 액션은 드리프트가 아닙니다.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퓨전에 대해서도 뒤에서 정량화해서 설명할 겁니다. 여기서 concentration gradient라고 뒤에 또 하나가 있죠. 온도차. 이런 게 이제 열전 소자라고 합니다. thermal electric device라고요. 왼쪽 오른쪽에 온도 차이를 주면 이게 전류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디바이스로 만드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온도차가 있다라는 거는 반도체 칩 안에서도 분명히 어떤 특정 회로 불락은 연산을 많이 하면 많이 날 거고 어떤 데는 연산을 덜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럼 이런 온도차 때문에 반도체 칩 안에서도 디퓨전 커런트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흐르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리컨비네이션 앤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얘는 전자나 홀이 서로 극성이 반대다 보니까요. 서로 움직이다가 이 충돌을 하든 뭐 이런 이벤트들이 생기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결합이라는 단어는 결합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으니까 재결합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애당초 전자와 홀은 같이 있습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둘이 철석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PC가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너랑 나랑 같이 만나자라고 압력을 받습니다. 이게 전기적인 압력 줄여서 전압입니다. 그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럴 때 붙어 있던 놈이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홀이 생기고 전자도 생기는 겁니다. 앞서 일렉트론 홀 페어 EHP 기억나실 겁니다. 그 EHP가 생긴 다음에 영원히 분리되어서 있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일렉트론과 홀이 움직이다가 서로 만나고 재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컨비네이션 현상 때문에 전자나 홀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 움직임으로부터 유발된 전류 그런 걸 리컨비네이션 커런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DDR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게 학습의 최종 목표입니다. 달려봅시다. 첫 번째 드리프트입니다. DDR 중에 첫 번째 D. 여기 나온 대로 움직이는 파티클들이라고 했죠. 전자나 홀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 즉 움직이는 입자들로서의 전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공 상태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이 전자 시커먼 점 하나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좌측에 플러스 우측에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전압을 링크하게 되면 내부에 전기장이 생기고 전자는 전하가 음이니까 F는 마이너스 Q에서 부호가 음이라서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받습니다. 전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면 전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니까 플러스 전극을 향해 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런 반도체 칩 안에서 전자 하나가 있으면 얘는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전압차를 주면 전자는 플러스 전극을 향해 갈 거고 어떤 힘을 받느냐인데 이걸 이제 고전역학에서 전자를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입자로도 보는데요. 뭐 일단 입자라고 본다면 전자 하나가 가지는 질량이 있겠죠. 그리고
힘을 받으면 입자니까 가속 운동을 하니까 가속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F는 ma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m not이라고 한 거는 전자의 절대 질량입니다. 외우라고 했죠. 요 값입니다. 이거 진공이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반도체 안에서도 그러면 전자의 질량은 그대로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까? 네, 그대로일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평상시 생활하다가 태풍이 몰아치는 날 우산 쓰고 밖에 걸어가 보세요. 뒤에서 바람이 겁나게 불면 막 밀려서 등 떠밀려서 앞으로 갑니다. 내가 좀 가벼워졌네? 라고 느낄 겁니다. 근데 맞바람을 쥐고 우산 쓰고 가보세요. 그럼 바람 때문에 앞으로 걸어가고 싶어도 잘 안 걸어가집니다. 물론 저는 덩치가 커서 이런 걸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 날씬하신 분들은 바람에 날려갑니다. 그 일본에 태풍 상경하면 사람들 막 밀려다니고 막 굴러다니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또는 전자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체감하는 질량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 실리콘 결정 구조 내에서 전자가 느끼는 유효한 질량 값은 절대 질량하고 다릅니다. 뒤에 테이블이 나오겠지만 대략 한 0.25 정도 나옵니다. 절대 질량의 4분의 1 정도를 아주 가볍게 느끼면서 전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죠. 제가 0.25라 했는데 0.26입니다. 그다음에 홀은 0.4 정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서 유효 effective mass는 다소간 절대 질량보다 가볍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런 데이터를 여기 보고 계시고 절메니움의 경우에는 전자는 더 가볍습니다. 가벼우면 동일한 에너지를 줬을 때, 동일한 배터리를 꼈을 때 훨씬 더 잘 이동할 테니 좋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최초의 칩은 절메니움 기판에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왜 요즘 다 실리콘 써요? 이 모스펫을 배우게 되시면 실리콘이 산화되면 SiO2거든요. 절메니움이 산화되면 줄메니움 O2입니다. 근데 얘는 볼로타일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에 요 산화물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대표 명사가 이제 모스FET입니다. 요 메탈과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인데요. 요게 사라지면 MSFET이잖아요. 소자 특성이 바뀝니다. 절메니움은 저런 한계를 이렇게 물성이죠. 물질이 가진 성질이라서 극복을 못해서 지금도 극복 못합니다. 절메니움 옥사이드는 휘발성이라서 제품 신뢰성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널리 쓰이고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실리콘하고 믹싱을 해서 요즘에 나오는 첨단 칩들을 보면 실리콘 절메니움이라는 물질은 여기저기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절메니움 산화물은 아직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눈을 돌려보시면 갤륨 알세나이드는 3, 5 화합물 반도체죠. 뭐 발광 반도체, 빛하고 연관된 옵토 일렉트로닉스에서 많이 쓰는 소재인데 전자의 유효 질량이 대단히 가볍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갤륨 알세나이드 같은 경우는 N-타입 트랜지스터, NMOS 이런 경우에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트랜지스터의 경우에 갈륨 알세나이드 쓰면 이 전자가 엄청 잘 움직여서요. 동일한 에너지 대비 전류는 훨씬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칩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대충 그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더멀 벨라스틱 컨셉입니다. 얘는 뭐냐면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고요. 이 더멀 벨라스틱의 개념은 평균적인 전자가 가지는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더멀이니까요. 외부에서 어떤 온도가 주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 상온 300켈빈이라고 가정을 하면 300켈빈이라는 상온에서 전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다 그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많은데 이 녀석들이 다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방향도 다 지멋대로겠죠. 그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난리를 칠 겁니다. 어떤 놈은 속도가 엄청 빠를 거고 어떤 놈은 방금 충돌해서 아직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운 전자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전자들의 전체 에너지는 얼마일 것이고 그 다음 질문은 그런 전자들의 평균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돈 많고 할 일 없는 물리학자들이 예전에 이런 고민을 했죠. 먹고 살기 바쁘면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봤더니 화학계에서 나오는 이상기체를 떠올린 겁니다. 이 기체라는 분자도 결국은 지멋대로 움직이는데 움직이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난리를 치는데 이 기체들이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상기체라고 하죠.
얼마의 에너지를 가질까가 이제 이상기체 방정식을 화학책을 열어보면 2분의 3 볼츠만 상수 K에다가 온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전자도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가 될 것이다 라고 쓰고요. 이때 전자가 가지는 유효 질량하고 전자 하나의 평균 속도를 이용하면 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자의 관점에서 전자를 평가한다면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니까요. 그래서 뭐 에너지는 뭐 2분의 3 KT로 쓰건 2분의 1 mv 제곱으로 쓰건 뭐 에너지는 하나니까 같다라고 두면 이제 VTH, 더멀 벨라시티라고 붙여지는 이 VTH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에서 VTH는 하고 이 날리고 m 밑으로 빼고 제곱이니까 루트 씌워서 네, 얻어낸 식이고 수치를 대입합니다. 유효 질량은 0.26의 절대 질량값 m not 썼죠. 3 쓰고 KT 네, 0.026 일렉트론 볼트라고 앞에서 강조했고 이때 이제 단위를 좀 바꿔야 돼서 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지금 KT의 값이 0.026 곱하기 1.6 10의 19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천만 센티미터 per second 정도가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왜 1등이 됐느냐? 본사가 2천에 있습니다. 전자의 평균 속도가 2천만 센티미터 per second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까먹을 겁니다. 반도체 특산품 2천, 2천의 특산품 쌀이 아니고 반도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그럼 이런 전자들이 그뭐 2천만 센티미터 per second로 무지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뭐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딪힙니다. 뭐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부딪히나요? 지금 놀고 있는 놀이터는 실리콘이니 그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전자하고 이 결정 구조를 구성하는 실리콘 원소하고 당연히 부딪히겠죠. 근데 부딪히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전자는 지멋대로 달려가는데 실리콘은 고체니까요. 이렇게 서로 공유결합이 되어서 단단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렇게 땅땅하게 붙어 있는 걸 물리학자들이 야, 공유결합도 결국은 손에 손잡고 힘주고 있는 거니까 이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냐? 되죠. 근데 상온 300켈빈이면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자꾸 들어오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뭐 고등학교 동기 3명이서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밖에 온도가 40도, 50도, 60도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손잡고 있고 싶겠습니까? 빨리 손 취하라. 나는 더워 죽겠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합력도 서로 이게 서로 요 각각의 원소들이 위아래, 앞뒤, 좌우로요. 미친 듯이 바이브레이션, 진동하고 있습니다. 300켈빈이라는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편안한 상온 실온이지만 실리콘 입자의 관점에서는 0켈빈 대비 300배나 높은 300켈빈에서 이렇게 온도가 노출되다 보면 실리콘 원소들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실리콘 그 바이브레이팅 하는 원자들을 사람들이 어려운 말로 포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논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전자인 일렉트론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일렉트론과 포논은 충돌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런 충돌을 포논과 충돌해서 포논 스캐터링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이런 포논 스캐터링은 외부의 온도를 올려주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던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실리콘 원자들끼리 더 덜덜덜 떨고 있을 테니 그 떨고 있는 놈 사이를 헤집고 통과해야 되는 전자 입장에서는 더 통과하기 어렵겠죠. 달리 말해서 떨리고 있는 실리콘 원자랑 더 쉽게 충돌할 겁니다. 그래서 포논 스캐터링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리 이벤트입니다. 그러면 저런 포논 스캐터링만 과연 있는 것인가? 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리콘은 퓨어한 실리콘으로 쓰지 않죠. P타입, N타입 나누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P형 반도체에 들어있는 게 억셉터죠. 이 억셉터는 뭐 예를 들어 보론이 대표적인 하나의 원소인데 자기 혼자 이렇게 중성 상태로 있으면 얘는 억셉터 아닙니다. 이런 건 어려운 말로 전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렉트리컬 액티베이션에 실패하면 억셉터 하나에 홀 하나 안 나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 있는 실리콘 원자 너 나와. 보론 내가 들어갈게 하고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보론은 최외곽 전자가 3개라서 팔 하나가 모자라서 외부에 있는 전자 받아들이고 자기 팔 하나 모자라는 그 홀을 밖에다 던져줘서
원 억셉터에 원 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일렉트리컬 액티베이션이 되었다라고 할 텐데 그 말은 보로는 이온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로는 억셉터는 마이너스로 이온화되죠. N형 반도체는 도너였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스포러스가 있으면 얘는 최각 전자가 5개니까 실리콘 자리에 들어가면 머리 위하고 발바닥 밑에 정삼각형으로 있는 실리콘 세 마리하고 결합을 하면 팔이 하나 남죠. 그 팔은 전자죠. 그 전자는 쉽게 끊어지고 자유전자를 하나 냅니다. 그래서 5족에 있는 도너는 일렉트리컬 액티베이션이 됐다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은 플러스로 이온화되고, 즉 전자를 도네이션 기부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이온화되고 자유전자 하나를 내줍니다. 자,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불순물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또 전자나 홀들은 이동해 갈 겁니다. 그럼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를 고민해 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뭐 마이너스 플러스는 결국 둘이 끌어당기니 미니 하다가 결국 부딪힙니다. 그래서 impurity 애텀들이 만들어내는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여기 단어가 없는데 뒤에 나올 겁니다. impurity scattering이라고 명명합니다. 이제 불순물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impurity scattering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캐리어 스캐터링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캐리어 스캐터링입니다. 전자끼리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전자의 농도가 꽤 높은, 즉, 그 디제너레이티들리 돕드되거나 헤빌리 돕드된 상황에서는 전자 충돌은 꽤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입니다. 포논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 캐리어 스캐터링입니다. 그러면 이런 스캐터링을 경험하면서 전자는 이동을 할 텐데, 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이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 E가 형성이 돼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는 쿨롱의 힘을 받아서 어떻게든 플러스 전극을 향해 갑니다. 다만 가는 과정에서 여기 실리콘하고 부딪혀서 궤도가 바뀌어서 위로 간 거죠. 갔더니 여기 또 실리콘이 있었으면 내려와요. 근데 이번에는 뭐 보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마이너스니까 밀어내네요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P 플러스라고 하면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는데 안 달라붙습니다. 포스포러스도 최외곽에 전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입장에서 P 플러스니까 이온화가 플러스로 돼 있으니 끌어당기지만 결국 가까이 가면 밀쳐냅니다. 체외곽에 다 전자들이 있습니다. 또 튕겨나가. 이건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일어난 거죠. 여기 또 뭐 실리콘하고 만나서 내려가고 여기 왔더니 딴 전자하고 부딪혀서 또 가고 다양한 이벤트들을 경험하면서 1, 2, 3, 4, 5라고 표현했는데 저렇게 운동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지금 도핑을 예를 들어 10에 18승계 했다. 그럼 이 개수만큼 전자 흐름을 다 분석해가지고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는지 설명하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저거는 AI가 있는 요즘에도 굳이 저런 계산을 해야 됩니까? 그냥 측정하면 되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출해낸 게 이겁니다. 스캐터링이 많이 일어나니까 전자가 이렇게 뭐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다시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뭐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면서 가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그 스캐터링 때문에 반도체 안에 있는 전자들은 결국은 달성하지 못해요.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설명하기 편해요. 가속도는 얼마다라고 정하면 되는데 얘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들과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내서 하우해버리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자들, 반도체 안에 있는 이 전자들을 이렇게 쳐다보자는 겁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거기에 준하는, 세미, 뭐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준하는 클래식한 고전적인, 고전 역학에서,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입자의 움직임에 준하도록 쳐다보자. 근데 그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일정한 여기 에버리지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순간순간은 다르겠지만 평균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저 전자 덩어리들 10에 18승계 정도 되는 놈을 분석해보자라고 할 때 평균 속도를 VD라 쓰고 여기 첨자 D가 들어간 게 드리프트로 설명할 겁니다.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리프트 벨라시티 VD는 평균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존재하면 굉장히 많은 10의 18승 수백억 조 개 정도 되죠. 12승이 조니까 이게 18승이면
100만 조 개의 전자가 1세제곱센티미터의 그 조그마한 크기에 있는데 그놈들이 다 제각각 움직이겠지만 평균적으로 얘는 속도 VD로 이동합니다. 언제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예컨대 1볼트 전압차를 주면 뭐 그 정도로 움직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들이 뭐 앞에서 설명한 포논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 캐리어 스캐터링, 뭐 어떤 스캐터링 이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매 충돌마다 전자가 어떤 물리 현상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속도가 있다가 충돌이 나면 속도가 0이 아닌 값이었다가 충돌하면 0이에요. 그 말은 운동량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loses moment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은 우리 일반 물리학에서든 뭐 고전역학에서든 고등학교 책에 나온 거죠.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으로 정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리콘 안에서 전자의 유효 질량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전자가 어쨌건 충돌이 나면 아니, 모멘텀을 운동량을 손실하게 되는데 그 양은 이것일 거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자가요 이렇게 가다 충돌이 났어요. 충돌 1번. 그다음 다시 이쪽으로 전자가 운동하다가 여기서 충돌 2가 났어요. 그럼 이 충돌과 충돌 사이에 전자는 가속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죠. 속도가 붙는다는 건 VD가 올라가면 모멘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은 얻습니다. 모멘텀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똑같이 mn 에스터리스크 VD라고 쓰면 둘이 같다라고 하면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근데 정량화된 식으로 뭐 얻을 게 없습니다. 좌변 우변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모멘텀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힘과 시간의 곱으로도 운동량을 표현합니다. 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요. 이게 물리량을 계산을 해보면 힘과 시간의 곱과 똑같은 컨셉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힘 F는 MA는 기억하실 겁니다. 질량 킬로그램, A 가속도는 속도 센티미터 퍼 세컨드가 시간당 어떻게 변하느냐의 개념이죠.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니까요. 여기다 이제 뒤에 충돌간 평균 시간 속도를 곱합니다. 이게 이렇게 물리량을 하나 지우고 나면 킬로그램 곱하기 센티미터 퍼 세컨드. 이거 보세요. 이 질량이죠. 속도잖아요. 어디서 출발했죠? 힘과 시간의 곱에서 출발했는데 똑같은 물리량이 질량과 속도의 곱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전자가 받는 쿨롱의 힘, 전하량에다가 전기장 곱한 거죠. 그럼 여기 시간의 개념인데 이 시간은 뭐냐? between collision입니다. 충돌과 충돌 사이의 시간입니다. 근데 충돌과 충돌이 뭐 1초마다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어떤 놈은 0.1초 만에 일어나고 어떤 놈은 10초 만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평균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 전자의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이벤트들 사이에 그 평균, 이거 중요한 평균 시간을 타우 m이라고 이 m이 이제 평균을 에버리지라는 영어 단어도 쓰지만 mean이라는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 서브 민으로 쓰고 전자라서 n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타우 서브 mn이고 이게 이제 충돌 간 시간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시간 이렇게 물리량을 썼더니 이 위에 있는 mn 에스터리스크 vd로 같아집니다. 요 식을 이제 D 슬라이드에 가서 같다라고 두고 VD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내가 전기장을 세게 가하면 가할수록 VD 드리프트 벨라시티죠. 전기장이 있는 환경 하에서 전자나 홀들이 가속 운동을 해서 얻어지는 평균적인 속도인데 어떻게 될까를 측정해 보면 이런 선형 관계입니다. 이때 기울기를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한데 VD가 전기장에 비례한다. 근데 여기 식을 요만큼 유도해 놓고 전기장만 뒤로 쏙 빼가지고 보면 여기 Q 타우 mn 나누기 mn 에스터리스크예요. 그놈을 mu n이라 썼는데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정의. 요 컨셉이 뭐냐? 전자의 이동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에 가면 특히 트랜지스터 연구하는 팀에 가보면 본인 업무가 뭐예요 하면 모빌리티 인핸스먼트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빌리티를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까? 뭐 이런 겁니다. 모빌리티 인핸스먼트 테크닉의 핵심은 유효 질량과 충돌 간 평균 시간을 제어하는 데 있습니다. 유효 질량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를
고민해보면 유효질량의 개념은 결국은 실리콘 격자 구조 안에서 전자가 얼마나 잘 체감하는 그 몸무게죠. 태풍이 불 때, 오르막을 올라갈 때, 내리막을 걸을 때, 자기 체중이 뭐 70kg지만 내리막에서는 60kg처럼 느껴집니다. 오르막에서는 힘들어 봐요. 다리에 근육 풀리고 내 몸무게가 60kg지만 한 200kg는 되는 느낌입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리콘 결정 구조 안에서 전자가 체감하는 유효 질량을 낮출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인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양산 상용화된 기술은 실리콘 원자 간의 거리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실리콘 원자 간의 거리를 늘려서 전자가 이동하기 편하게 하면 전자의 유효 질량을 낮춥니다. 무려 22년 전 2003년 인텔 90나노 테크놀로지에 도입된 기술입니다.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고 이런 스트레스는 요즘 반도체 칩이 3차원 구조로 바뀌면서 특히 이제 멀티 브릿지 채널 FET, 삼성 파운드리 3나노 기술, 이제 2나노에도 계속 MBC 팩하고 대만 TSMC는 2나노에 이제 그런 기술로 도입합니다. 구조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어떻게 소자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도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응력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스트레인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면 비눗물에 세수해 보세요. 피부가 엄청 땡길 겁니다. 왜 땡겨요? 피부에 기름기를 다 빼서 그래요. 근데 그 위에 스킨 로션 바르면 좀 촉촉해지죠. 피부가 늘어났다 다시 좀 이제 수축이 되죠. 그런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물질을 그런 반도체 칩 위에 증착을 해서 얼마만큼 에너지, 열을 가해서 몇 초 동안 구우면 그 하단에 있는 실리콘 원자 간의 간격이 바뀔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고 연구하고 캘리브레이션해서 사내 데이터로 축적해서 제품에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HBM 같은 경우는 D램을 8단, 12단까지 쌓고 있죠. HBM4, 12단 쓰고 있는데 칩마다 사실은 D램 다이 똑같은 거 12개 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마 최초 공개일 거예요. D램, HBM의 최상층부에 있는 D램 다이는 메탈 레이어가 위에 금속 배선층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두께로 갈아서 쌓아 올리더라도 최상층에 있는 녀석은 받는 스트레스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휘어지는 현상, 어려운 말로 와피지 없이 어떻게 잘 패키징 할 거냐. 그게 이제 회사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반도체 기판이 휘는 현상이 실리콘 원자 간의 거리에 크게 영향을 안 줬는데 요즘은 영향을 많이 줘서요. 트랜지스터 성능도 바뀌어요. 왜 바뀌지라고 하면 모빌리티가 유효 질량과 연관돼 있고 그 유효 질량은 웨이퍼의 와피지 현상하고도 연관돼 있겠구나. 결국 전자가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 놀이터 환경은 실리콘 격자 구조이고 그 격자 구조에서 격자가 상수인 레티스 컨스턴트 0.543 나노미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 게임입니다. 자, 다음 홀은 뭐 두 번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Q가 마이너스 Q 대신 플러스 Q로만 바꿔서 설명한 게 다니까요. 컨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결정 구조 안에서 전자의 모빌리티와 홀의 모빌리티를 각각 썼는데요. 뭐 역시 예상한 대로 홀이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홀은 생각보다 무거운 축에 속해서 홀의 흐름으로 만드는 P 타입 트랜지스터하고 N 타입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보통 N 타입 트랜지스터가 동일한 사이즈, 동일한 전압일 때 전류값 I가 더 커요. 네. 그래서 회로 설계를 할 때 과거에는 P-타입 트랜지스터를 좀 더 와이드하게 설계해서 전류를 더 많이 흘리게 합니다. 뭐, 권투 시합을 해도 몸무게를 맞춰서 경쟁하잖아요. 무제한급은 몸무게 큰 놈이 펀치가 세겠죠. 그럴 때 이제 서로 균형을 맞추려면 이제 권투 장갑을 좀 다르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반도체 칩도 역시 NMOS와 PMOS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 전류의 대칭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로 설계하는 사람 관점에서. 그럴 때 과거에는 P-타입 트랜지스터가 전류가 덜 나오는 편이라서 그 근원이 모빌리티 때문인데 그래서 P타입을 크게 설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수나노미터급 반도체 공정 기술이 확 양산되는 즈음에
엔지니어들이 인지하게 된 게 P 타입의 트랜지스터 성능이 NMOS보다 더 잘 나오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꾸로 NMOS를 작게 하지 않고 더 크게 설계해야 되는 그런 회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메니움 보겠습니다. 절메니움은 보는 대로 모빌리티 좋죠. 뮤N이나 뮤P. 왜 안 쓸까? 아까 말한 절메니움 옥사이드의 문제 때문입니다. 언제든 기회가 되면 절메니움을 다시 도입하고 싶어 할 텐데 옥사이드 물질을 아직 개발하지 못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갈륨알세나이드, 인륨알세나이드는 역시 3호조 화합물답게 모빌리티는 끝내주게 좋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자나 홀이 만날 때 에너지를 교환하겠지만 운동량도 교환하거든요. 근데 운동량 교환 없이 에너지만 교환하는 물질을 디렉 세미컨덕터라고 하는데 그 3호족 물질들이 주로 디렉 세미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 없이 에너지만 싹 주거니 받으면 주로 빛으로 에너지를 덜어냅니다. 근데 실리콘 절메니움과 같은 반도체 소재는 에너지 변환 과정을 보면 운동량의 변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가 생길 때 빛보다는 열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이 뜨겁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칩을 3, 5 물질로 개발을 지난 반세기 동안 했다면 빛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반도체 칩이었을 텐데 열은 덜 나고요. 지금 실리콘 세상이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 과정은 그 열의 근원은 칩을 동작하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은 전자나 홀이고 전자나 홀이 실리콘 격자 구조와 부딪히면서 오늘 배웠던 세 가지 유형의 스캐터링에 의해서 속도를 잃고 다시 얻고 잃고 얻고 하는 그 무한번에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충돌 과정에서 발열로 넘어갑니다. 그게 빛으로 가지 않고 열로 가는 이유는 에너지의 변환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환 동반해서 경험하기 하는 그런 반도체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예제 문제나 이런 거는 비에레 선생님 책에도 있으니까 한번 예제 문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리프트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드리프트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는 포논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데요. 뭐 요 그림은 아까 앞서 말한 대로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보통 플러스니까 달라붙지 않습니까? 근데 쑥 지나가는 이유가 요 끝에 체각 전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좀 담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다음 얘기로 갑시다. 뭐 요 지금 제가 지나온 두 슬라이드에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 반도체 물리 수업에 좀 다루고 있으니까 여유 되시면 봐도 되고 뭐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그다음 매치 센스 룰인데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 규칙이냐면 이제 전자가 여기서 충돌 한번 일어나고 또 움직이다가 또 충돌이 일어나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중에 일렉트론 스캐터링은 잘 안 일어나니까 두 가지만 다뤄볼게요. 그래서 포논 스캐터링이랑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폰원에 의해서 저기 전자가 충돌할 때 충돌 1번, 2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평균 한 2초마다 일어난다라고 합시다. 이걸 이제 어렵게 쓰면 타우 폰온 쓰고 이게 2초가 되겠죠. 충돌간 평균 시간. 근데 임퓨리티 때문에 일어나는 거는 충돌 1, 충돌인데요. 전자가 이렇게 가다가 충돌이 나는데 이건 임퓨리티 때문에 전자의 궤도가 바뀌어서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충돌이 일어나는 평균 시간을 타우 임퓨리티라 쓰고 얘는 1초라고 합시다. 서로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두 가지 종류의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서 전자가 몇 초마다 평균적으로 충돌이 일어날까요?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 던져지면 뭐 2초하고 1초면 1.5초? 그게 맞을까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답을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역수를 취한 2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은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0.67초마다 일어날 겁니다. 그럼 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위에 설명할 겁니다. 단순히 직관적으로 2초마다 한 번, 1초마다 한 번이니까 대충 한가운데 때려잡아서 1.5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둘의 물리량을 그냥 단순히 썸을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아이디어인데 평균 충돌간 평균 시간을 그런 식으로 나누어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뭔가 아닌 것 같죠. 그러면
그렇게 더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무슨 물리량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확률 값입니다. 나오는 대로 전자 하나라고 합시다. 충돌 날 겁니다. 뭐에 의해서요? 메커니즘 I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거 뭐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고 그냥 포논 스캐터링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합시다. 근데 걔는 이 시간 주기 아주 짧은 시간 주기라서 DT라고 썼는데 미분 용어 그냥 뭐 델타 T라고 해도 되고 이걸 제가 밑에서 예를 들면 2초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 DT라는 DT 초 그냥 2초 동안 메커니즘 I인데 그냥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전자가 스캐터링 된다 할 때 그 확률은 얼마일까인데요. 이 DT도 DT라니까 되게 어려우니까요. 그냥 1초라고 합시다. 내가 관찰하는 시간 1초입니다. 근데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충돌이 나는 건 2초에 한 번 일어납니다. 2초에 한 번 일어나는데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1초입니다. 자, 1초 동안 네가 포논 스캐터링의 네가 관찰할 확률은 몇 %니? 라고 하면 2초 중에 내가 1초만 딱 끊어오면 되죠. 이렇게 0에서 2초가 있는데 나는 망원경을 갖다 대기를 0.5에서 1.5까지 이렇게 갖다 대고 내가 여기를 측정할게요. 그럼 여기에 스캐터링을 내가 관측할 수 있는 확률은 2초에 한 번에 일어난다 했으니 1초 측정하면 50% 확률이겠네요. 이겁니다. 그게 여기 컨셉입니다. 요걸 제가 아까 2초마다 일어난다 했고 내가 관측하는 시간을 1초라고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뭐에 의한 확률?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포논 스캐터링에 의해서 전자가 충돌이 될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아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포논 스캐터링도 있지만 인피니티 스캐터링도 있어요. 두 이벤트가 다 일어나는 상황에서 전자가 충돌될 확률, 아니, 충돌되는 평균 시간은 몇 초인가요?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평균 시간을 뭐 어떻게 계산해갖고 둘이 더하기를 거시기 하니 뭘 더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의 사건이에요.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둘이 서로 독립이고 각각이 일어날 확률이 A가 뭐 50%, B가 20%. 그러면 둘이 어떻게 하지? 둘 다 일어날 확률은 50% 더하기 20%. 서로 안 만난 다음에 70% 이렇게 하면 돼요.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요거 계산을 했고요. 뒤에 있는 건 임퓨리티니까 임퓨리티는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1초마다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내가 관측하는 시간이 1이면 1초 동안 한 번 일어나는 이벤트를 1초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반드시 한 번 일어납니다. 100%죠.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1, 100% 나와주나요? 그래서 포논에 의한 확률, 인피니티에 의한 확률 둘을 더하면은 전체 두 개 이벤트에 의해서 충돌나는 평균 시간 타우라고 쓴다면 그거의 확률은 1초 동안 그죠? 타우 초에 일어나는 거를 1초 동안 관측하면 전체 확률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전체 확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계산하는 걸 매치슨스 룰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확률을 계산해서 확률을 더해서 네, 여러 개의 충돌 이벤트가 있을 때 충돌 간 평균 시간을 계산하는 수식은 자꾸 넘어가냐. 여기 있는 대로 여기 하단부에 있는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학용어로 조화 평균이라고 합니다. 타우 포논과 타우 인피니티의 조화 평균의 값이 타우다.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동도 모빌리티니까요. 아까 모빌리티는 정의가 Q에다가 유효 질량에다가 충돌간 평균 시간에다가 유효 질량으로 나눈 건데요. 지금 다 전자 얘기만 하니까 타우가 결국 모빌리티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다 뮤로 바꿔 쓰고 이렇게 토탈 모빌리티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터링이 지금 두 종류만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더 많았으면 뭐 뮤 something 분의 1 또 더하기 점점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퀘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이퀘이션도 나오고 뭐 I 해서 뮤 I 분의 1. 요게 전체 모빌리티 뮤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얘기로 갑시다. 그럼 이런 모빌리티 뮤 값은 좀 전까지는 포논 스캐터링 위주로도 설명을 많이 했는데 도핑 농도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바꾸면 모빌리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또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미 답이 여기 그래프 한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X축을 보면 이 잘못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아니에요. 억셉터든 도너든 총량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전자나 홀이 부딪히는 건 도너를 많이 넣었다고 해서
뭐 도너를 예를 들어 10개 넣고 억셉트 1개 넣으면 우리는 보통은 억셉트 1개하고 도너 1개는 서로 역할이 반대니까 네트로 있는 불순물은 9개다. 10 빼기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10개 도너와 1개 역셉터, 즉 합쳐서 더하기 11개의 불순물이 전부 다 스캐터링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덧셈입니다. 억셉터와 도너를 다 더한 토탈 도핑 농도에 대해서 전자나 홀 각각에 대한 모빌리티가 얼마인지 다 측정한 겁니다. 해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쑥 떨어지다가 다시 세츄레이션 됩니다. 이걸 경계를 3개로 나눌 겁니다. 10의 15승보다 작으면요. 도핑의 농도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그냥 홀의 모빌리티는 한 450, 전자는 1400입니다. 안 변합니다. 도핑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10의 18승보다 높으면요. 그냥 특정 값에 수렴합니다. 더 이상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거의 상수입니다. 그럼 모빌리티가 열화되는 구간은 15승에서 18승입니다. 이게 우리가 9구단, 6단에서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이 잘 맞는 그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핑의 농도를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전자나 홀의 이동도도 제어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모빌리티가 뭐 온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또 살핀 건데요. 이번엔 X축에서 온도, 절대 온도 켈빈으로 하고 요 가운데가 300켈빈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온도, 주어진 온도에서 도핑의 농도를 바꿨을 때 모빌리티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도핑의 농도가 예, 이렇게 높아지면 모빌리티는 낮아지는 쪽의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온도도 낮추거나 높여보라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여기가 10에 15승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15승, 14승, 15승보다 작은 쪽은요, 그냥 생 직선입니다. 그래서 온도 낮아지면 모빌리티 상승되고요. 온도 높아지면 포논 스캐터링 많아져서 그냥 모빌리티 감소됩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레티스 스캐터링, 포논 스캐터링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축입니다. X축이 T고 Y축이 모빌리티입니다. 근데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나 도핑 농도가 높은 뭐 예를 19승 보면 커브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 온도가 증가하는데 전자의 이동하는 정도는 더 좋아집니다. 상식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폰은 실리콘이 많이 바이브레이션 하니 전자가 이동하기 불편할 텐데 더 잘 간다고요? 왜요? 재미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폰온 스캐터링은 별로 우세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저온 영역에서는요,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훨씬 우세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온도가 올라가야만 이온화가 되고 불순물들이 뭔가 전자나 홀하고 인터랙션, 왜냐하면 이온화가 돼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니까. 그래서 T가 올라가면 모빌리티가 좋아지는 경향성은 이거 임퓨리티 스캐터링 때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임퓨리티가 꽤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에 18승 이상 정도에서 나타나는 재미난 물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도 있고요. 이렇게도 그려지고요. 17승이면 이쪽에 다 못 그렸지만 아마 이렇게도 내려. 신기하죠? 그래서 이 뭐 더 내려가면 0켈빈도 있겠지만 이것도 뭐 0켈빈 이하로 갈 수는 없겠지만 간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점점점에서 꺾여서 내려오는 구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뭐 0켈빈 이하로 못 가기 때문에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건 이건 참 재미난 현상입니다. 근데 이걸 또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이 미분한 값이 특정한 민감도 이하인 영역을 활용을 해서요. 요거보다 온도가 낮냐 높냐를 쉽게 측정하기도 합니다. 템퍼러처 센서에도 고농도 반도체 재료들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드리프트 커런트 정량화하는 식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네, 거의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걸 식으로 해보자는 장표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이 육면체의 택배 박스 같은 이 육면체는 실리콘이고요. 그 P타입이라서 홀이 굉장히 많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플러스, 왼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해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흘러 들어와서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저 커런트 I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개념입니다. 일단 요 단면적을 홀이 이렇게 휩쓸고 통과해서 빠져나가는데 요 수직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요 단면적을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 밀도를 J라고 보통 쓰는데 커런트를 네, 단면적으로 나눈 암페어 퍼 제곱센티미터의 컨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답이 있죠? 단위 면적당 홀이 만들어낸 드리프트 커런트는 단위 전하량 홀 농도 드리프트 밸런스 평균 속도 있죠 아까 전에 농도에다가 속도를 곱하고 단위 전하량을 곱하면 전류의 물리량이 나온다고 지금 답은 나와 있는데 저게 어디서 나왔느냐를 살펴봅시다. 먼저 부피를 계산하겠습니다. 임의의 시간 t초라고 했는데 t가 어려우시면 1초라고 생각하고 요 t에다가 1을 나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시간을 내가 줬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고 홀 가세요 하고 뛰어 했더니 홀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달려서 요 단면적을 통과해 가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자, 그럴 때 1초라는 시간을 주고 모든 홀들이 크로스 지나가는 거죠. 면을 저기 뭐 색칠한 이런 면을 자, 지나가세요 하고 이렇게 지나간 홀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얘가 시작을 이쪽 면에서 하고요. 네, 종료되는 면이 여기입니다. 그럼 요만큼 휩쓸고 요 거리 뭐 X만큼 휩쓸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때 휩쓸고 지나간 총 부피를 물었으니 여기 제가 B금 치고 있는 요 작은 택배 박스를 계산하자는 겁니다. 볼륨, 부피. 어떻게 계산하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 세로하고 요 높이는 단면적 A라고 답을 줬죠. 가로 X만 구하면 됩니다. X는 어떻게 구하죠? 거리는 평균 속도에다가 지나간 시간 T초 곱하면 됩니다. 이게 가로 길이입니다. VDT.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그 T초 동안 그 면, 저 시커멓게 칠한 저 면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걸 가로질러 가는 홀이 몇 개 있냐? 개수입니다. 개수. 샷, 개수. 그 이거 실리콘이고 P타입으로 유니폼하게 도핑했다고 치면 홀의 농도는 P라고 쓰기로 했고 이 P의 단위는 개수 퍼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단위 부피당 개수. 근데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부피는 첫 번째 1번 방정식에서 썼죠. 그러면 요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버리면 요 단위에다가 세제곱센티미터니까 요거 날라가면 아 개수만 남네? 그래서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겁니다. 그게 홀의 총 개수입니다. 이 홀 개수는 시간 t초 동안 그 저 시커먼 면적을 통과한 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줄로 갑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전류 밀도기 때문에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개수만 구한 겁니다. 자, 똑같이 타임 t초 동안 그럼 도대체 이 면을 저 시커먼 면을 통과한 전하량은 얼마냐? 이게 이제 전류를 계산하려면 아까 말했는데 쿨롱을 알고 시간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그게 암페어의 컨셉이니까 전류 쿨롱을 지금 계산할 겁니다. 차지. 개수를 아는데 차지를 어떻게 계산하지? 요 위에 있는 2번 식에 요 식이 요 네모 박스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 2번입니다. 2번. 앞에 못 곱했죠? 단위 전하량 Q입니다. 단위 전하량이라는 게 뭐냐? 쿨롱을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게 한 개당 전하량입니다. 그게 단위 전하량입니다. 유닛 차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알려진 상수입니다. 또 Q를 곱하면 뒤에 내가 몇 개 계산했는데 개수 약분돼서 날아가니 쿨롱 차지만 남네. 그래서 3번 이케이션에서는 쿨롱을 계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전류니까 마지막 스텝으로 가면 됩니다. 야, 너 T초 동안 했잖아. 그거 1초로 바꿔. 그러면 T초 동안이니까 T로 나누면 되죠. 뭐 애당초 T를 1이라 생각했으면 여기 있는 T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밑에 여기 네 번째 줄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홀이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전류를 수식으로 쓴 겁니다. 감상해 보세요. 단위 전하량, 실리콘에 도핑된 홀의 양, 이게 NA랑 같겠죠? 그 다음에 드리프트 벨라시티 단면적. 근데 이 단면적은 이제 저기 반도체 소자 만드시는 분 마음이니까 면적에 따라 전류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비교를 하면 안 되니 동일한 면적에 대해서 페어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홀의 전류값을 알기 위해서 J를 I를 단면적으로 나누니까 I가 아까 저기 네 번째 줄에서 QPVDA니까 네, AA 약분돼서 마지막 요 세 개가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볼 때, 전압을 가해서 P형 반도체면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데, 그 전류 밀도 값은 그 도핑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드리프트 벨라시티가 어떻게 되냐는데, 드리프트 벨라시티 오늘 연락에 공부한 겁니다. 이거 저기 전기장에 비례한다고 했었고, 그 비례 상수가 뮤이었고, 그 모빌리티는 Q
타우 M 나누기 유효질량이었습니다. 다 아는 물리상수값을 대입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럼 이제 뭐 우리 홀 방금 했으니까 홀 QP 오타입니다. VDP라고 했고 VDP를 오늘 공부한 모빌리티 곱하기 전기장으로 바꿔 넣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전자에 대해서도 하면 Q 대신 마이너스 Q만 넣으면 됩니다. 속도는 VDN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근데 요거가 마이너스 뮤 NE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면 전자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VDN의 방향하고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서 QN, 뮤NE입니다. 자, 이제 실리콘 반도체 안에 도너도 넣고 억셉터도 넣으니 전자도 있고 홀도 있고 그러면 전압을 주면 전자 홀이 다 움직이니까 흐르는 총 전류값 토탈 커런트는 둘이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식하고 요식을 더하는데 전기장은 공통이니까 묶어냈습니다. 여기서 앞에 괄호 이렇게 쳤는데 요거를 저자가 시그마라 쓰고 시그마를 뭐라고 명명하냐면 전도도라고 합니다. 컨덕티비티. 컨덕티비티의 역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리지스티비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강의의 바로 첫 번째 주에 제가 설명한 겁니다. 반도체는 뭡니까? 리지스티비티가요. 대충 중간쯤 되는 값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 리지스티비티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컨덕티비티의 역수이고 컨덕티비티는 여기 있는 대로 전자의 농도, 모빌리티, 홀의 농도, 모빌리티로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다 NA, ND를 얼마나 넣었느냐에 따라 N과 P의 값이 결정이 되고 요것도 결정합니다. 충돌간 평균 시간도 결국 NA, ND에 의해서 결정되죠.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요 하면 이 그림입니다. X축에 NA, ND 더한 값에 따라 전자홀의 모빌리티 다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옴의 법칙입니다. 여기 있는 이 회로는 아주 간단한 회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끼고요. 여기 저항입니다. 저항. 뭐 이런 회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끼고 저항 달린 회로입니다. V를 주고 요 회로 루프를 통해서 I가 흐르고 이게 R이면 전류 I는 어떻게 계산될까요?를 물으면 R분의 V입니다. 달리 말해서 V는 IR입니다. 근데 이 식이요. 조금 전에 여러분 이미 학습하셨습니다. 언제요? 라고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다 공부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이 장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항을 육면체로 바꿨고요. 뭐 이거를 뭐 N형이건 P형이건 아주 균일하게 도핑이 된 실리콘 반도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길이도 있고 두께도 있고 폭도 있습니다. 뭐 이 단면을 전자가 관통해서 간든 홀이 관통해서 그 크로스 섹셔널 면적은 WT로 나중에 바꿔 쓰면 될 겁니다.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레지스턴스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레지스티비티의 어떤 관계냐?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지겠죠? 이렇게 비례할 거고요. 저항의 값은. 그다음에 요 면적 A 이게 단면적이 넓으면 뭐 넓으면 넓을수록 요 전자를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2차선 도로보다 4차선, 8차선이 훨씬 차량이 잘 빠지잖아요. 그럼 잘 빠지는 건 저항이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단면적에 반비례할 겁니다. 그래서 저항은 리지스티비티에다가 이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에다가 그 물질의 단면적과 길이를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 배운 V는 IR하고 뭔 관계냐? 자, 가볼게요. R 자리에 조금 전에 배운 resistivity를 A분의 L로 넣을게요. 그 다음 전압은 뭐죠? 요 내부에 있는 전기장인데 전압이 길이하고 이렇게 있죠. 요 끝에 V가 뭐 요거 1V라고 하면 요 끝에 1V고 요 끝은 0V예요. 양쪽의 끝과 끝 사이의 전압차는 V예요. 이 V니까 얘는 전기장으로 환산하면 V를 L로 나누면 이게 전기장이니까 V 자리에 electric field 곱하기 L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양변에 L을 날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요 I는요. 아까 J 전류 밀도로 쓰면 A 단면적분의 전류잖아요. 그럼 I 자리에 J 곱하기 A를 넣을게요. 지저분하니까 잠깐. 전기장은 A분의 J 곱하기 A 쓰고
resistivity 쓰고 A분의 1 이렇게 되죠. 요때 A가 날라가요. 자, 그러면 아까 요 resistitivity는 conductivity의 역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써볼게요. 전기장 E는 J 곱하기 전기 conductivity 분의 L이에요. 저거를 내가 뭔가 하나 빠뜨려 먹은 것 같긴 한데 가볼게요. 아, L 이거 죽였는데 왜 제가 끌고 왔죠? 이거 1이다 1. 네. 그러면 J는 요 시그마 1로 올리면 시그마 2입니다. 이거 방금 본 식이에요.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J는 시그마 2입니다. 그래서 V는 IR 식하고 똑같습니다. V는 IR이라고 하는 식은요. V 대신에 전기장 쓰고요. I 대신에 전류 밀도 쓰고 저항 대신에 컨덕티비티 분의 1 쓴 겁니다. 됐죠?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하는 게 중고교 시절에 배웠던 V는 IR 그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메시지 전달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이 똑같은 겁니다. 전압 주고 뭐 N타입이라 했는데 이 전기장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요렇게 전류가 가는 그림에서 요 내부 상황을 우리가 배웠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ECEV로 요 X 방향, 요 X 방향이죠. 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밴드 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리는지 평형 상태에서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시편 하나가 있으면 요 X 방향을 따라 밴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하면 쫙쫙 EC, EV 끝. 네. 근데 양단의 전압 차이를 주면 이 그림을 어떻게 바꿔서 그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요. 전기장이라고 하면 전압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에 따라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의미입니다. 이걸 미분의 형태로 쓰면 dv dx가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거 왜 생기냐면 여기가 v 하이라고 할게요. 여기 v 로우라고 하고요. 여기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기장이 플러스 값으로 생기죠. 그 값으로 가는 걸 플러스 x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환경,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는데 이때 전기장은 전압차 나누기 거리차입니다.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는 출발점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리차는 마지막 거리 x에서 처음 거리 0입니다. 수학에서는 델타의 변화량은요. 나중값 빼기 처음입니다. final value 마이너스 initial value입니다. 전압의 최종값은 VH가 아니에요. VL이에요. 낮은 전압에서 높은 전압을 빼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 X분의 VL 빼기 VH인데 예를 들어 VH에 1V 주고 낮은 곳 0 주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 X분의 빼기 1이에요. X는 0보다 크니까 전체는 음이에요. 그럼 전기장이 음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전기장은 위에서 밑으로 플러스로 향해 있어요. 뭐 안 맞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넣어줘야 돼요. 수학적으로 식을 잘 쓰기 위해서 마이너스는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되실 겁니다. 전기장은 마이너스 dVdx. 그다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밴드 다이어그램이니까 야 전압하고 이 밴드 다이어그램의 이 에너지 이 y축은 전자의 에너지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인가하는 전압하고 무슨 관계지? 아 전자의 에너지는 전자니까 마이너스 Q에다가 전압차 Q, V 곱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좋으라고 요게 일렉트론이고 요게 볼트니까 일렉트론 볼트가 에너지 단위다. 볼트는 전압이지만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다 단위다라고 했었습니다. 에너지는 마이너스 QV예요. 그래서 요 V 자리에 마이너스 Q분의 1, 요 자리에다 마이너스 Q분의 1 곱하기 에너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날라가고 Q분의 1 앞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에너지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입니다. 에너지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여기 전기장이 0이 아니죠.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 값이죠. 요게 플러스입니다. Q는 지금 제가 아까 전자를 마이너스 Q라 했기 때문에 부호다 반영된 값이에요. 이건 크기예요. 고로 여기 있는 DE, DX라는 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요 평평한 게 양의 값이 나와야 돼요. X 방향에 따라 요 기울기, 이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DE, DX가 양이에요. 그 말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기울여서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 붙었을 때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린 게 요건 지금 뒤집어서 그려놨는데 내가 헷갈리시겠다. 여기를 플러스 여기로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요게 없었던 시절에는 쫙쫙 두 줄 그으면 답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을 바꾸어서 실리콘 시편 양단에 저항 양단에 전압차를 여기를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주면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자의 에너지라고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이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원리가 에너지는 마이너스 QV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0볼트라 잡으면 요만큼 차이 난 게 한 1볼트 좀 줬나 보다. 대충 느낌이 요거나 밴드의 크기하고 비슷해 보이니까 제가 1볼트라고 가정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밴드 다이어그램에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림을 그려보면 보고만 하면 됩니다. 여기 있던 전자는 플러스 전극을 향해 가겠죠. 계속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갑니다. 중간에 충돌을 납니다. 충돌을 난다는 건 운동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니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요겁니다.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어, 컨덕션 밴드 내에 있는 전자까지 요 에너지 차이를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충돌이 나면 운동 에너지가 0으로 가버리니까 전자는 요렇게 가서 여기서 충돌이 나면 밑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속 운동을 하다가 충돌이 나면 툭 떨어지고 또 가속 운동하다가 충돌 나면 툭 떨어지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홀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다 충돌 나면 운동 에너지의 정의가 밸런스 밴드에서 얼마나 밑에 물방울인 홀이 있느냐로 카이네틱 에너지를 정의하거든요. 0이 되니까 여기 옵니다. 또 가속 운동하고 충돌 나면 여기 오고요. 또 가속 운동하고 충돌 나면 여기 오고 그다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게 회로로 그리면 그냥 저항 하나일 뿐인데 이 저항 안에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미세하게 전자나 홀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밴드 다이어그램을 써서 표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활용하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디퓨전하고 리컨비네이션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요거는 25년 1학기 반도체 물리에 녹화가 다 돼 있으니까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디퓨전하고 어디까지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인데 디퓨전 여기 설명 듣고요. 그래서 디퓨전 전류를 어떻게 식으로 쓰는지까지 되게 간단합니다. 설명 들으면 아실 수 있을 거고 총 전류, 그러니까 드리프트와 디퓨전을 합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인슈타인 관계식 이게 이제 디퓨전과 드리프트를 연계해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디퓨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거까지 이해해 주시고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의 뜻 요거 살펴봐 주시고 그 세 종류가 뭐가 있는지 녹화된 강의를 통해서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또 다음 얘기인 이 디렉, 인디렉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유가 되시면 한번 녹화된 거 보길 바랍니다. 요 뒷부분은 이제 PN 접합에 대한 얘기라서 중간고사 치고 그 다음에 제가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초반부라 요 앞부분까지 공부하고 중간고사 보시면 됩니다. 오늘 뭐 강의 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녹화된 파일은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